늦가을의 서울 바람은 뼛속까지 시리게 불어와 이서연의 낡고 얇은 코트 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그녀는 영등포의 비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허름한 다방 유리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네온 사이는 마치 그녀의 지친 마음처럼 위태로워 보였고 대로변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경적 소리는 귓가에서 웅웅거리며 그녀의 어지러운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터져 나오려는 두려움과 울분을 억지로 삼키며 고향에서 가져온 유일한 재산인 낡은 여행 가방 손잡이를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옆에는 술기운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작은아버지가 초조한 듯 연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서 있었다.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주변을 살피며 계산을 하고 있었고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치 빨리 처분해야 할 골치 아픈 재고품을 보는 듯했다. 도박으로 불어난 막대한 빚은 그의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이 결혼은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조카의 행복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손에 들어올 지창금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다. 김 씨는 굵은 손가락으로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멍청하게 서서 뭐 하는 거냐고 윽박지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다. 상대방이 비록 경비원 일을 하고 있지만 서울에 집도 있고 직장도 안정적이니 시골에서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네가 감지덕지 해야 한다며 그는 억지 논리를 폈다. 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발을 옮겼다.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약값과 병원비를 생각하면 그녀에게는 거부할 권리조차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다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자욱한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다. 관리가 되지 않아 가죽이 벗겨지고 솜이 터져 나온 소파들은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 있었다. 구석진 자리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세탁한 지 오래되어 보이는 짙은 남색 경비복을 입고 있었고 테이블 아래로 보이는 구두 뒷굽은 심하게 닳아 있었다. 그가 바로 운명이 서연에게 강요한 남편 강지훈이었다. 초라하고 빈티나는 겉모습과 달리 모자챙 아래 감춰진 강지훈의 눈빛은 매서운 맹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MJ그룹의 CEO였으나 그룹 내 경영권 분쟁과 내부의 적들을 피해 잠시 신분을 숨기고 있는 중이었다. 그에게 있어 이 결혼은 세간의 이목을 따돌리고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헛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완벽한 위장막에 불과했다. 그는 눈앞에 나타난 탐욕스러운 중년 남자와 희생양으로 끌려온 시골 처녀를 냉소적인 시선으로 관찰했다. 김 씨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중개인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두툼한 봉투를 보자마자 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서연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고 혈육이라는 사람이 조카를 돈과 맞바꾸려 한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다. 부디 이 남자가 고향 마을에서 흔히 보던 술주정뱅이나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김 씨는 서연을 가리키며 뻔뻔스러운 목소리로 흥정을 시작했다. 시골에서 자라 순박하고 살림 솜씨가 야무지다며 그녀를 마치 시장 좌판의 물건처럼 치켜 세웠다. 지우는 그 역겨운 장광설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깊고 어두운 그의 눈동자가 서연의 떨리는 어깨와 창백한 얼굴을 훑었다. 예상과 달리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나 유행을 바라는 기색이 없었고 대신 체념 속에 감춰진 묘한 강인함이 엿보였다. 지우는 탁하고 낮은 목소리로 가정부는 필요 없으니 조용히 지내라고 쏘아붙였다. 그의 말투는 의도적으로 거칠고 투박하게 꾸며져 있었고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가웠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마주친 그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고독처럼 보였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고 또렷했다. 완벽한 아내가 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입꼬리를 비틀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미리 작성해 온 혼인 신고서와 싸구려 볼펜 한 자루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모든 절차는 감정 없는 비즈니스 거래처럼 신속하고 건조하게 진행되었고 그 어떤 축복이나 환영의 말도 오가지 않았다. 돈을 챙긴 김 씨가 급한 일이 있다며 도망치듯 자리를 뜨자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낡은 가방을 낚아채듯 들었다. 거칠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의외로 난폭하지는 않았다. 그는 턱짓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방을 나섰다. 서연은 황급히 그의 뒤를 따랐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서울의 거리는 그녀에게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정글과도 같았다. 지우는 가파른 언덕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달동네로 그녀를 이끌었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전깃줄은 거미줄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곳곳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다. 화려한 서울의 이면에 감춰진 가난의 민낯이었다. 서연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를 따라 걸었다. 비를 피할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3층짜리 낡은 건물의 옥상에 위태롭게 얹혀있는 옥탑방이었다. 여름에는 찜통처럼 덥고 겨울에는 냉동고처럼 추운 열악한 환경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과 빈 생수병, 그리고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방 한 구석에 깔린 얇은 요 하나가 가구의 전부였다. 지우는 서연의 가방을 구석에 대충 던져놓고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시 생활에 대한 환상을 품고 왔을 시골 처녀가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지 지켜보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비명을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조용히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마치 평생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고 거침이 없었다. 지우는 벽에 기대어 담배를 입에 물고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당장 도망쳤을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이 그에게는 기이하게 느껴졌다. 지우는 연기를 내뱉으며 비꼬는 투로 물었다. 작은아버지가 서울 생활에 대해 엄청난 환상을 심어줬을 텐데 실망하지 않았느냐고 그녀의 속을 긁었다. 그는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돈과 지위를 보고 접근했던 수많은 여자들처럼 그녀 역시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세상에 조건 없는 순수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에게 서연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단단했다. 그녀는 불을 찾아 이곳에 온 것이 아니며 자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작은아버지의 말을 믿었고 비록 가난하고 집이 엉망이라 해도 함께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그녀의 대답은 지훈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폭력을 쓰거나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말은 뼈아픈 진심으로 들렸다. 지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준비해 두었던 독설들이 목구멍 안으로 다시 넘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지만
그곳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 치열한 경영권 다툼 속에서 늘 가면을 쓰고 살아온 그에게 이런 날 것 그대로의 진심은 낯설고 당혹스러운 충격이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다. 그것은 연민일 수도 있었고 혹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었다. 지우는 담배를 비벼 끄며 마음대로 하라며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옥상 난간 쪽으로 나갔다. 쌀쌀한 밤바람이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식혀주었다. 저 멀리 화려하게 빛나는 도심의 야경 속에 우뚝 솟은 MJ 그룹 본사 빌딩이 보였다. 그곳은 그가 돌아가야 할 전쟁터이자 냉혹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등 뒤의 낡은 옥탑방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묘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낯선 여자와의 동거가 시작된 이 밤이 그에게는 그 어떤 중요한 계약을 앞둔 밤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밖을 향해 서 있는 지훈의 쓸쓸한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청소에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다. 당장 내일부터 일거리를 찾아야 했고 병원에 계신 할머니께 송금할 돈을 마련해야 했다. 험난한 앞날이 예상되었지만 그녀는 주저앉을 수 없었다. 겉모습은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저 남자의 눈빛 속에 숨겨진 고독이 자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도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영혼일지 모른다는 막연한 연민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 서연은 얇은 요의 가장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외풍이 심해 문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이불은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지훈에게 닿지 않으려 조심하며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참아왔던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며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잠들지 못한 채 등 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들리던 그녀의 숨소리가 물기를 머금고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예민한 감각으로 알아차렸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아무 죄 없는 여자를 이 진흙탕 같은 상황으로 끌어들였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단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뿐인데 자신이 너무 가혹하게 군 것은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다. 그는 뒤척이지도 못한 채 굳은 자세로 누워 천장을 노려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작은 여자가 뿜어내는 온기가 차가운 방안을 아주 미세하게 데우고 있었다.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동정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끈질기게 피어나는 들꽃을 보았을 때 느끼는 경외감에 가까웠다. 그는 내일 아침이 되면 그녀를 위해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겠다고 다짐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울의 아침은 이서연이 고향에서 맞이하던 아침과는 전혀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희뿌옇고 탁했으며 매캐한 매연 냄새가 신선한 흙내음을 대신하고 있었다. 서연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누워 있다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고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고 차가운 냉기만이 강지훈이 머물다 간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간 모양이었다. 서연은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어젯밤 어둠 속에 묻혀 보이지 않았던 구석구석의 곰팡이와 먼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한숨부터 내쉬었을 상황이었지만 서연은 오히려 소매를 걷어붙이며 의욕을 다졌다. 그녀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으며 당장이라도 몸을 움직여 이 공간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좁은 부엌으로 가서 고무장갑을 찾았지만 짝이 맞지 않는 낡은 장갑뿐이라
맨손으로 걸레를 빨아야 했다. 차가운 수돗물이 손끝을 얼려버릴 듯 시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묵은 때가 벗겨지며 드러나는 장판의 원래 색깔을 보며 그녀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방 청소를 마친 서연은 곰팡이가 핀 벽지를 신문지로 가리고 널브러져 있던 지훈의 옷가지들을 털어가 지런히 개어 놓았다. 옷들은 낡았지만 원단이 묘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녀는 그저 서울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활짝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퀴퀴한 냄새를 밀어냈다. 서연은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지훈의 젖은 운동화를 말려놓으며 이 좁고 누추한 방에도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집안일을 마친 그녀는 지체 없이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와 시장통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그녀를 반겼다. 서연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일할 사람을 구하는 종이가 붙어 있는지 살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식당 문을 두드렸다. 몇 군데에서는 젊은 여자가 하기엔 험한 일이라며 거절당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미 사람이 찼다며 문전박대를 당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서연은 낡은 순대국밥집 주방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서연의 야무진 손끝과 절실한 눈빛을 보고는 당장 오늘부터 일하라고 허락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으며 서연은 땀을 흘렸다. 뜨거운 물과 세제 때문에 손이 퉁퉁 불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릇을 닦았다. 첫 일당을 받아들고 시장에서 콩나물과 두부를 사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서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한편 강지우는 여의도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비서실장인 박전무와 은밀하게 대면하고 있었다. 그는 허름한 경비복을 벗어던지고 말끔한 이탈리아산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박전무는 부회장 최석진이 이사들을 포섭하여 주주총회에서 지훈의 해임안을 상정하려 한다는 첩보를 보고했다. 지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보고서를 훑어보며 그들의 움직임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적들이 방심하고 본색을 드러낼 것임을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사모님에 대해 물었다. 그는 서연이 견디지 못하고 며칠 내로 도망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가 도망치기는커녕 집을 뜯어고치고 일자리까지 구했다는 보고를 받았음을 떠올렸다. 그가 심어놓은 감시원들이 보내온 사진 속의 서연은 힘든 기색 없이 씩씩하게 시장통을 누비고 있었다. 지우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는 그녀의 엉뚱하고도 강인한 생명력이 흥미로웠다. 그는 박 전무에게 그녀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되 절대 들키지 말라고 지시했다. 다시 경비복으로 갈아입은 지훈이 옥탑방으로 돌아온 것은 해가 완전히 저문 뒤였다. 그는 습관처럼 어둡고 썰렁한 방을 예상하며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뜻밖의 따스한 온기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다. 30촉짜리 백열등 아래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바닥의 먼지는 사라졌고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던 옷들은 칼같이 각이 잡혀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죽어있던 공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서연이 국자를 든 채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지훈을 보자 환하게 미소 지었다. 다녀오셨냐는 그녀의 인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지훈은 순간 자신이 다른 사람의 집에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착각할 뻔했다. 그는 엉거주춤하게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섰다. 항상 차갑기만 했던 방바닥에서도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다. 서연이 보일러를 튼 것은 아니었지만 창문에 덧댄 뽁뽁이와 문틈을 막은 문풍지 덕분에 외풍이 훨씬 줄어든 탓이었다. 서연은 작은 밥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김치, 그리고 시장에서 떠리로 사온 생선구이 한 토막을 차려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지훈에게는 그 어떤 호텔 요리보다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넘겼다.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하루 종일 긴장으로 굳어있던 위장이 부드럽게 풀리는 기분이었다. 말없이 밥을 먹는 지훈의 맞은편에서 서연도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그녀는 그가 음식을 거부하지 않고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훈은 서연의 손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게 트고 곳곳에 붉은 생채기가 나 있었다. 찬물에 오랫동안 손을 담그고 있었던 탓에 피부가 벗겨져 엉망이었다. 그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주는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고 그녀는 그 돈을 아끼기 위해 밖에서 험한 일을 했을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짐짓 무심한 척하며 오늘 뭐 했냐고 물었다. 서연은 밝은 목소리로 식당에서 일을 구했다며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라 남은 반찬도 싸주셨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했다. 그녀의 해맑은 태도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보통의 여자라면 남편의 무능함을 탓하거나 신세 한탄을 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천억의 재산과 권력이 이 작은 여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가진 배경이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사람 그 자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한참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다음 날 저녁 지우는 퇴근길에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서연이 궁금한 눈으로 쳐다보자 그는 길 가다 누가 버린 걸 주워왔다며 퉁명스럽게 봉지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약간의 흠집이 있지만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소형 전기 히터가 들어있었다. 사실은 그가 전자상가에 들러 전시 상품을 사온 것이었지만 새 것을 사왔다고 하면 그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서연은 히터를 보고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히터를 켜고 그 앞에 앉아 언손을 녹였다. 붉은 코일이 달아오르며 방안이 훈훈해지자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공기도 조금씩 녹아내렸다. 지우는 방구석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서연을 훔쳐보았다. 히터 불빛을 받아 발그레해진 그녀의 볼과 편안하게 풀린 표정을 보며 그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비록 지금은 가난한 경비원 연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녀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웠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고 서연은 옥탑방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지훈의 도시락을 싸놓고 식당으로 출근했다. 식당 일은 고됐지만 그녀는 싹싹한 태도로 손님들과 주인 아주머니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해지면 그녀는 주방 한구석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서울 지도를 보며 길을 익혔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낯선 도시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그녀의 노트에는 알뜰시장 정보와 버스 노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팁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퇴근길에 동네 어귀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님을 직감하고 몸을 숨겼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건물 사진을 찍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빚쟁이들이 작은아버지를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녀는 황급히 집으로 뛰어 올라가 문을 잠그고 숨을 골랐다. 그 시각 지우는 옥상 난간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보다 훨씬 먼저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었다. 그들은 빚쟁이가 아니라 최 부회장이 보낸 사설 탐정들이었다. 그들이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찾아왔다는 것은 자신의 은신처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였다. 지훈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이제 이곳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방 안에서 떨고 있을 서연을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싸움에 그녀를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되었다. 지훈은 방으로 들어와 태연하게 행동하려 애썼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밖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보았다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훈은 별일 아닐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당분간 더 철저하게 신분을 숨겨야 했고 동시에 서연을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그는 서연에게 당분간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과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자신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세상 모르고 잠든 그녀의 평온한 모습은 그가 지켜야 할 유일한 성역처럼 느껴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박전무에게 문자를 보냈다.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려 눈에 띄지 않게 옥탑방 주변을 24시간 감시하도록. 전송 버튼을 누른 그는 휴대폰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옆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나마 그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보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의 감촉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머리맡에는 털장갑 한 켤레와 핸드크림이 놓여 있었다. 투박한 포장지에는 아무런 메모도 없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누구의 선물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서연은 장갑을 껴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무뚝뚝하고 차가운 줄만 알았던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이런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장갑을 볼에 비비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가난하고 초라한 옥탑방 생활이었지만 그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감정들이 싹트고 있었다. 서연은 핸드크림을 바르며 거친 손을 어루만졌다. 향긋한 꽃향기가 방 안 가득 퍼졌다. 그녀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그것은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서 가방에 넣고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옥상 난간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맑고 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희망이라는 이름의 파란 하늘이 열리고 있었다. 한편 출근한 지우는 보안실 모니터를 통해 건물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침에 서연이 장갑을 보고 기뻐하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변해가고 있음을 인정했다. 냉철하고 계산적이었던 강지훈이라는 인간에게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 귀퉁이에 붙여놓은 서연의 증명사진을 툭 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조금만 참아. 곧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이서연이 힘겹게 쌓아 올린 옥탑방의 평화는 예고 없이
들이닥친 불청객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콩나물을 다듬고 있던 서연의 귀에 거친 발소리와 불평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벌컥 열리며 나타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고향에 있는 작은아버지 김철수와 작은어머니 박순자였다. 그들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오느라 숨을 헐떡이면서도 좁은 방 안을 훑어보는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다. 서연은 손에 쥐고 있던 콩나물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이 서울까지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박순자는 신발도 벗지 않고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았다. 그녀는 낡은 가구들과 벽지의 곰팡이를 가리키며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고 혀를 찼다. 서연은 당황하여 황급히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인사가 아닌 싸늘한 비난뿐이었다. 그들은 서연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곳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해서만 늘어놓았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그들이 뿜어내는 탐욕스럽고 거만한 공기로 가득 찼다. 김철수는 담배를 입에 물려다가 서연의 제지를 받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는 대뜸 돈 이야기를 꺼냈다. 고향에서 하던 사업이 어려워졌다거나 아들이 사고를 쳤다는 뻔한 핑계를 대며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연이 시집올 때 받은 지참금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위에게 돈을 더 뜯어내러 온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남편에게 이런 부끄러운 가족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에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저 성실한 경비원일 뿐이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박순자는 콧방귀를 뀌며 서울에 집이 있는데 돈이 없을 리가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녀는 서연이 시집 가더니 가족은 안중에도 없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수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이 오가자 얇은 벽 너머의 이웃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을 몰아세웠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손에 퇴근길에 산귤 한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낯선 신발들과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김철수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낡은 경비복을 입고 초라한 봉지를 든 지훈의 모습은 그가 예상했던 무능한 사위의 전형이었다. 김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지훈에게 고개를 까닥이며 인사를 건넸다. 그것은 장인어른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돈줄을 대하는 채권자의 오만함이었다. 지훈은 묵묵히 귤 봉지를 내려놓고 김철수와 박순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미 이들의 방문 목적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김철수는 대뜸 지훈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툭 치며 돈 좀 있냐고 물었다. 사위 노릇을 하려면 처가 식구들이 곤란할 때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뻔뻔한 요구였다. 지훈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월급이 적어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 말은 김철수의 심기를 건드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김철수는 갑자기 돌변하여 지훈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능력도 없는 놈이 우리 조카를 데려가서 고생시킨다고 소리쳤다. 경비원 주제에 감히 어른의 부탁을 거절하냐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박순자 역시 옆에서 거들며 서연이 아깝다느니 다른 집에 시집 보냈으면 지금쯤 호강하고 있었을 것이라느니 하며 지훈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반격하지 않고 묵묵히 그들의 모욕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단호하게 변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작고 여린 등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방패보다 단단해 보였다.
서연은 김철수를 노려보며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내 남편에게 함부로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며 이 사람은 당신들보다 훨씬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녀는 외쳤다. 김철수와 박순자는 서연의 의외의 반격에 당황하여 입을 다물었다. 평소 순종적이고 말대꾸 한 번 하지 않던 조카가 이렇게 무서운 눈빛으로 대들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돈 때문에 나를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남편까지 괴롭히러 왔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녀는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남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당신들의 마음 보는 죄악이라며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서연의 기세에 눌린 두 사람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철수는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놓았고 박순자는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그들은 쫓기듯 현관을 나서며 문을 쾅 닫았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서연은 현관을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지우는 멍하니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감정이었다. 재벌가의 후계자로 자라면서 주변에는 언제나 그의 비위를 맞추거나 콩고물을 바라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 누구도 그를 위해 진심으로 화를 내주거나 그를 보호하려고 자신의 몸을 던진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 작고 힘없는 여자가 자신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준 것이었다. 경비원 강지훈이라는 껍데기뿐인 존재를 위해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혈육마저 등지고 그를 선택했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미안하다고 자꾸만 되뇌는 그녀의 목소리가 지훈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당신이 왜 미안해하느냐고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그녀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 곁을 지켰다. 이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 여자를 울리는 그 어떤 존재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다. 한참을 울다 지친 서연이 잠들자 지우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이 아닌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수십 통화 있었다. 그는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박전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회사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우는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김철수라는 사람의 뒤를 캐라고 했다. 그가 가진 빚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샅샅이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 빚을 자신이 인수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박전무는 의아해했지만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즉시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지훈은 전화를 끊으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감히 내 여자를 울리고 내 성역을 침범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한편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속에 위치한 MJ그룹 부회장실에서는 최석진이 와인잔을 흔들며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탐정들이 보내온 흐릿한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시장 골목을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얼굴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최석진은 본능적으로 그 남자가 강지훈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천하의 강지훈이 달동네에서 소꿉장난이나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최석진은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그 경비원이 일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라고 했다. 그는 강지훈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를 이용하면 강지훈을 쥐도 새도 모르게 매장시키거나 제 발로 기어나오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다. 최석진의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다가오는 창립 기념 파티를 강지훈의 장례식으로 만들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다.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었다. 서툴게 끓인 콩나물국과 태운 계란 프라이였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침 식사였다. 지훈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많이 먹으라고 밥 공기를 밀어주었다. 어제 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행동에는 전보다 훨씬 깊은 애정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국물을 한술 뜨며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서려는데 지훈이 불쑥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생활비라며 무심하게 건넸지만 그 봉투 안에는 그가 경비원 월급을 가불받고 거기에 자신의 비상금을 보탠 돈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지훈은 억지로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라고 당부했다. 서연은 봉투를 가슴에 품고 고개를 끄덕였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녀를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다. 서연이 일하는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낯선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카메라 렌즈를 조절하며 서연의 동선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거대한 폭풍우가 곧 그녀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MJ그룹 본사에서는 대규모 청소 용역 인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다. 서연은 우연히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를 보게 되었다. 지금 일하는 식당보다 급여가 훨씬 높았고 대기업이라 복지도 좋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식당 아주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면접을 보러 갔다. 화려한 로비를 지나며 서연은 위축되었지만 꼭 합격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면접관은 서연의 앳된 얼굴과 거친 손을 번갈아 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서연은 떨지 않고 성실하게 대답했다. 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녀의 진정성이 통했는지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다. 서연은 기뻐서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왜 하필 MJ그룹이냐고 되물었다. 서연은 그저 조건이 좋아서라고 대답했지만 지훈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지훈은 서연이 자신의 회사 본사로 들어온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곳은 적들의 소굴이자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게 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기에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지훈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최석진의 함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박전무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청소 용역팀의 신입으로 들어오는 이서연을 특별히 주시하고 절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뒤에서 조치하라는 내용이었다. 서연의 첫 출근 날 그녀는 빳빳한 유니폼을 받아들고 감격스러워했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파이팅을 외치고 청소도구를 챙겨 복도로 나갔다. 널찍하고 반짝이는 복도를 닦으며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빌딩의 작은 부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 사이에 섞여 있는 최석진 부회장이 서연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닥을 닦고 있는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퇴근한 서연의 다리를 주물러주며 회사에서 별일 없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서연은 다들 친절하고 일도 할 만하다며 웃어넘겼지만 지훈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 괴롭히면 참지 말고 바로 나에게 말하라고 당부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그가 경비원 신분으로 어떻게 대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지 의아했지만 그 든든한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다. 밤이 깊어지자 지우는 서연이 잠든 틈을 타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저 멀리 MJ그룹 본사의 불빛이 보였다. 그는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자신의 아내를 호랑이 굴로 들여보낸 이상 그 역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눈으로 다짐했다. 이 연극의 막을 내릴 준비를 서둘러야겠다고. 그리고 그 피날레는 자신의 적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이라고. MJ그룹 본사의 거대한 유리벽은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그 안에서 매일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이서연에게 그 빛은 닿지 않는 먼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남색 청소 용역 유니폼을 입고 무거운 카트를 밀며 긴 복도를 지나갔다. 또 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고급 구두의 발자국 소리가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도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는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편했다. 묵묵히 자신의 구역을 쓸고 닦으며 그녀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계산하고 오늘 저녁 남편 강지훈에게 해줄 반찬을 고민했다. 서연이 배정받은 곳은 임원실이 모여있는 15층이었다. 보안이 철저하고 까다로운 분들이 많으니 각별히 조심하라는 작업 반장의 당부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왔던 곳이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대리석 바닥에 얼굴이 비칠 정도로 광을 냈다. 그때 복도 끝 부회장실 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다. 최석진 부회장의 신복이자 총무팀장인 마상구 부장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비서들을 닥달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에도 용역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하여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마 부장은 복도를 지나가다 서연의 청소 카트가 자신의 진로를 아주 조금 방해했다는 이유로 발로 카트를 걷어찼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걸레와 세제통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서연은 깜짝 놀라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허둥지둥 물건들을 줍기 시작했다. 마 부장은 혀를 차며 더러운 것을 본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걸레물이 자신의 이탈리아산 구두에 튀었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이게 얼마짜리 구두인 줄 아느냐며 당장 물어내라고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서연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다. 한 달 월급을 다 털어도 사지 못할 구두라는 것을 알기에 그녀의 손은 바들바들 떨렸다. 마 부장은 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따위냐고 모욕을 주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힐끔거렸지만 실세인 마 부장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았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이라고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당당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오후 서연은 탕비실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우연히 마 부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탕비실 안쪽 구석에 있던 서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마 부장은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말했다. 예, 부회장님, 처리했습니다. 이중 장부는 파쇄해서 폐기물 업체 편에 보냈습니다. 강지훈 회장 쪽 라인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서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들어서는 안 될 내용을 들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마 부장이 나가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다. 통화를 마친 마 부장이 뒤를 돌아보다가 구석에 숨어 있던 서연과 눈이 마주친 것이었다. 마 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가 순식간에 흉흉한 살기로 바뀌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연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어디까지 들었어? 그의 윽박지름에 서연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다. 마 부장은 서연이 모든 것을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 시골뜨기 청소부를 어떻게 입막음할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그때 그의 눈에 탕비실 테이블 위에 놓인 여직원의 지갑이 들어왔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집어들어 서연의 앞치마 주머니에 억지로 구겨 넣었다. 서연이 반항하려 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마 부장은 곧바로 탕비실 문을 활짝 열고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도둑이야, 여기 도둑이 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마 부장은 뻔뻔스러운 얼굴로 서연을 가리키며 이 여자가 직원 지갑을 훔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영문을 모르는 여직원이 달려와 서연의 주머니에서 자신의 지갑을 발견하고는 경악했다. 모든 증거가 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서연은 억울함에 눈물을 터뜨리며 아니라고, 자신이 훔친 게 아니라고 호소했지만 엘리트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녀의 말은 변명으로 치부되었다. 마 부장은 보안팀을 부르라며 당장 경찰서로 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가면서도 서연은 마 부장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를 넘어선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당신이 내 주머니에 넣었잖아요. 그 전화통화 다 들었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서연의 외침에 마 부장은 흠칫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미친 여자 취급을 했다. 그녀는 지하 보안실에 감금되었고 해고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서연은 옥탑방에서 자신을 기다릴 지훈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같은 시각 옥탑방에서 서연을 기다리던 강지훈은 박 전무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본사 보안실에 심어둔 요원이 보내온 소식이었다. 서연이 절도 혐의로 붙잡혀 있으며 배우의 마상구 부장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직소리를 내며 금이 갔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소용돌이쳤다.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그것도 모자라 누명을 씌워?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낡은 노트북을 켜고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지훈은 천재적인 해킹 실력으로 MJ그룹 본사의 CCTV 서버에 침투했다. 마 부장이 서연의 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장면은 사각지대라 찍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탕비실 입구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내장 카메라를 찾아냈다. 그것은 그가 회장 취임 직후 보안 감사를 위해 비밀리에 설치해둔 특수 카메라였다. 영상을 확인한 지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곳에는 마 부장의 범행이 고화질로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지훈은 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선고처럼 섬뜩했다. 지금 당장 감사팀장을 움직여 증거 영상은 내 개인 메일로 보낼 테니 보안실로 가서 판을 뒤집으라고 해. 그리고 마상구 그 자식은 오늘부로 회사에서 매장시켜 아주 철저하게 밟아줘서 다시는 땀만 못 먹게 만들어. 전화를 끊은 지훈은 겉옷을 챙겨 입었다. 직접 가서 서연을 데려와야 했다. 그녀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본사 보안실에서는 마 부장이 서연에게 진술서에 서명하라며 강요하고 있었다. 서연은 끝까지 거부하며 버텼다. 그때 보안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호랑이로 불리는 감사팀장이 서 있었다. 마 부장은 무슨 일이냐며 짜증을 냈지만 감사팀장은 대답 대신 대형 모니터에 영상을 띄웠다. 화면 속에서 마 부장이 지갑을 훔쳐 서연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재생되자 보안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마 부장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건 조작이야. 어떻게 저런 각도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감사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마상구 부장을 특수 절도 및 무고 혐의, 그리고 횡령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즉시 경찰에 인계하라고 명령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억울한 누명을 쓴 도둑에서 피해자로 신분이 바뀐 서연은 멍하니 이 믿기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았다. 보안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그때의 익숙하고 따뜻한 품이 그녀를 받아안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헐레벌떡 뛰어온 듯 숨을 몰아쉬는 지훈이 있었다. 그는 경비복 차림 그대로 달려왔는지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여보, 서연은 안도감에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지훈은 떨고 있는 그녀를 으스러지도록 꽉 껴안았다.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서연을 데리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걸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물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갑자기 감사팀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훈은 서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기며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그리고 하늘도 당신이 얼마나 착한지 아니까 도와준 거겠. 그는 짐짓 모르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경호 차량을 확인하고 있었다. 옥탑방에 도착한 후 지훈은 서연을 자리에 눕히고 따뜻한 꿀물을 타주었다. 서연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무서웠는데 당신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지훈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가진 수천억의 재산보다 이 여자의 믿음 하나가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 서연이 잠든 후 지훈은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손안에서 굴리기만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마상구가 잡혀 들어갔으니 최석진 부회장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이고 동시에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 혈안이 되어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화살은 결국 서연에게 향할 수도 있었다. 지훈은 결심을 굳혔다. 이제 그림자 속에서 나와 왕좌를 되찾을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MJ그룹 사내 게시판은 발칵 뒤집혔다. 마상구 부장의 비리 행위와 갑질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그 투서에는 최석진 부회장이 연루된 정황까지 교묘하게 암시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통쾌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닥쳐올 피바람을 예감하며 숨을 죽였다. 이 모든 것은 밤사이 지훈이 처리한 일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끔찍한 기억을 안겨준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하고 있었다. 서연은 며칠간 휴가를 내라는 회사의 권유를 받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 지훈은 출근하는 척하며 나갔다가 점심때가 되어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돌아왔다. 오늘 회사 쉬는 날이야. 맛있는 거 해줄게. 지훈은 서연을 앉혀두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시작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른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제 겪은 악몽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평화롭고 행복한 오후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최석진 부회장은 자신의 오른팔이 잘려나간 것에 격분하며 책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는 마 부장을 면회 가서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거액을 제시하고 배우를 캐물었다. 마 부장은 강지훈 회장이 심어둔 카메라 같다는 말을 흘렸다. 최석진의 눈이 번뜩였다. 강지훈, 내 놈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는 서랍 속에서 비밀리에 준비해온 초대장을 꺼냈다. 곧 있을 그룹 창립 기념 파티. 그곳을 강지훈과 그 아내의 처형장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지훈 역시 그 파티가 결전의 날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 몰래 강남의 최고급 부티크에 연락하여 드레스를 주문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자신의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MJ그룹 회장의 인장과 서연에게 끼워줄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기대해 최석진, 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뺀 대가가 피눈물이 될 테니까. 지우는 반지를 꽉 쥐며 서늘하게 중얼거렸다. MJ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 초대장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이서연의 손에 배달되었다. 겉면에는 금박으로 회사 로고가 화려하게 박혀 있었고 종이의 질감조차 서연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고급스러움을 풍기고 있었다. 총무팀 직원은 며칠 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회사 차원에서 특별히 초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연의 본능은 이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초대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이나 망설였다. 화려한 파티장에 초라한 청소부가 섞여 들어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위축되는 일이었다. 그날 밤 퇴근한 강지훈은 식탁 위의 초대장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것이 최석진 부회장이 파놓은 함정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들은 서연을 파티장에 불러내어 수많은 상류층 인사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녀의 남편인 자신까지 싸잡아 조롱거리로 만들 작정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결기로 빛났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돌파해야 했다. 그는 불안해하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갑시다. 당신은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 누구보다 당당해. 한편 최석진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철수를 만나고 있었다. 김철수는 최석진이 건넨 두툼한 돈 봉투를 받아들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다. 그는 조카를 팔아넘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조카를 공개적으로 매장시키는 대가로 돈을 챙기고 있었다. 최석진은 와인을 흔들며 김철수에게 지시했다. 파티장에서 서연의 가난한 출신과 무능한 남편에 대해 떠들썩하게 폭로하여 그녀가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라는 것이었다. 김철수는 비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말라고 큰소리쳤다. 파티 당일이 되자 지우는 서연에게 먼저 가 있으라고 말했다. 자신은 경비 업무 지원 때문에 조금 늦게 합류할 것 같다는 핑계를 댔다. 서연은 혼자 가야 한다는 사실에 겁이 났지만 남편이 곧 온다는 말에 용기를 냈다. 그녀는 며칠 전 지훈이 선물해준 사실은 최고급 부티크에서 공수한 심플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그녀의 단아한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옷이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하고 집을 나섰다. 지훈은 서연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뒤 곧바로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차 안에는 박 전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 전무는 말없이 뒷좌석에 놓인 수트케이스를 가리켰다. 지훈은 낡은 경비복 상의를 벗어 던졌다. 지난 몇 달간 그를 감추고 있던 허름한 껍데기가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면도기를 들어 거칠게 자란 수염을 말끔하게 밀어버렸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옥탑방의 가난한 가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냉철한 승부사 강지훈이 돌아와 있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다. 정재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는 틈바구니에서 서연은 이방인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단정한 원피스는
명품 드레스로 치장한 귀부인들 사이에서 오히려 눈에 띄게 수수했다. 사람들은 낯선 얼굴인 서연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그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벽 쪽에 붙어서서 지훈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홀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촌스러운 양복을 입은 김철수와 박순자가 경비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고, 우리 조카님, 여기서 호강하고 계셨네. 김철수의 걸걸한 목소리가 장내의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악몽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김철수는 서연에게 다가가 짐짓 반가운 척하며 어깨를 쳤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다. 다들 모르시죠? 이 아이가 내 조카인데 빚 때문에 늑다리 경비원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회사 파티에 오다니 출세했네. 출세했어. 박순자 역시 옆에서 거들며 혀를 찼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야지. 시골에 있는 할머니는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혼자서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있었니? 그녀의 거짓말은 순식간에 서연을 페류나로 만들어버렸다. 주변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했다. 사람들은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쑥덕거렸다. 저런 여자가 어떻게 여기 초대된 거야? 경비원 아내라니 수준 떨어지네. 비수 같은 말들이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최석진 부회장은 2층 난간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이 광경을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계획대로 서연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서연은 해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도망치면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비참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게 꾹 참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작은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김철수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밀쳤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려는 찰나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다. 같은 시각 호텔 펜트하우스에서는 지훈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짙은 네이비 수트는 그의 완벽한 체격을 돋보이게 했고 말끔하게 넘긴 머리는 그의 카리스마를 배가시켰다. 박 전무가 긴장된 표정으로 무전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고했다. 회장님, 회장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모님이 곤경에 처하셨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내 아내를 데리러. 지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파티장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김철수는 기세등등하여 서연에게 술이나 한 잔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MJ그룹의 진정한 주인이시자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무대를 바라보았다. 최석진 부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그는 급히 비서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통신이 차단되어 있었다.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입구를 비추었다. 그곳에는 낯익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당당한 걸음걸이와 압도적인 존재감. 그가 걸어 들어오자 홍해처럼 사람들이 갈라졌다. 서연은 눈을 의심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남자는 분명 자신의 남편 강지훈이었지만 그녀가 알던 옥탑방의 그 남자가 아니었다.
지우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연만을 바라보며 걸어왔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김철수와 박순자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욕했던 그 경비원이 지금 왕의 귀환처럼 등장하고 있었다. 지우는 서연의 앞에 멈춰섰다.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김철수를 한번 쏘아보고는 부드러운 미소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장내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지우는 무릎을 굽혀 넘어진 서연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낮고 중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기다렸지? 늦어서 미안해. 서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정말 지훈 씨 맞아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손등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응, 당신의 남편 강지훈이야. 그리고 MJ그룹의 회장이기도 하지. 그 선언은 파티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2층에서 이를 지켜보던 최석진은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그의 야망도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지우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향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그는 자신과 아내를 모욕한 모든 이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랜드 볼룸을 가득 메웠던 웅성거림은 강지훈의 선언과 함께 물기 얹은 듯 잠잠해졌다. 수백 개의 시선이 단상 위에 선 두 사람에게 꽂혔고 그 시선들 속에는 경악과 불신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서연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지금 자신의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고 있는 남자의 온기가 이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왕처럼 오만하고도 당당한 눈빛으로 장내를 휘어잡았다. 그의 등 뒤로 늘어선 수행원들은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를 실감케 했다. 무대 아래에서 얼어붙어 있던 김철수와 박순자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조카 사위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MJ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좁은 식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김철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식은땀을 닦으며 억지로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앞으로 나서며 과장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이고, 우리 조카 사위가 회장님이셨어?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실수했네. 뻔뻔스러운 태세 전환에 주변 사람들조차 눈살을 찌푸렸지만 김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 위로 기어오르려 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자 경호원들이 즉시 김철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스피커를 통해 홀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들은 내 아내의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연이의 고열을 빨아먹고 돈 몇 푼에 팔아넘긴 인신매매 범일 뿐이죠. 지훈의 적나라한 폭로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김철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어 보였다. 그것은 김철수가 서연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던 차용증과 결혼 지참금을 받고 서연에 대한 친권 포기를 각서한 문서의 사본이었다. 지훈은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모습은 김철수 부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당신들이 진 빚은 내가 전부 인수했습니다. 즉, 이제 당신들의 채권자는 바로 나 강지훈이라는 뜻입니다. 지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나는 사채업자들보다 훨씬 지독한 채권자가 될 생각입니다. 당신들이 내 아내에게 줬던 모욕과 상처의 값까지 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혹독한 방법으로 갚게 만들 겁니다. 김철수와 박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지우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경호원들에게 그들을 끌어내라고 손짓했다.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김철수 부부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파티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서연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평생을 괴롭혀왔던 족쇄가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탈함과 함께 자신을 위해 악역을 자처한 지훈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다. 지훈은 떨고 있는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아주며 안심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진짜 적을 처단하는 일뿐이었다. 지훈의 시선은 2층 난간에서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최석진 부회장에게 향했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최석진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뒷걸음질 쳤지만 출구는 이미 지훈의 신복들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다. 지훈은 마이크를 든 채 천천히 말했다. 최석진 부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파티의 주인공은 아직 건배사도 하지 않았는데 자리를 뜨시다니 예의가 아니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최석진에게 집중되었다. 최석진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난간을 짚고 소리쳤다. 강지훈, 네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이사회 승인도 없이 멋대로 회장직에 복귀하다니. 이건 규정 위반이야. 그는 끝까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 했지만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함정이라니요. 저는 그저 제 자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운 동안 회사를 좀먹고 있던 벌레들을 청소하러 온 것이죠. 지훈의 신호에 따라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과 문서들이 띄워졌다. 그것은 최석진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와 주주총회를 조작하려 했던 녹취록, 그리고 마상구 부장을 사주하여 서연을 도둑으로 몬 CCTV 영상의 원본이었다. 적나라한 증거들이 공개되자 파티에 참석한 주주들과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석진을 따르던 측근들조차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최석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질렀다. 이건 조작이야. 다 가짜라고. 저놈이 나를 음해하려고 꾸민 짓이야. 그는 발악하며 주변에 있던 웨이터의 쟁반을 엎어버렸다. 와인잔들이 깨지며 붉은 액체가 바닥에 흥건하게 고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미 경찰청 특수수사팀 형사들이 파티장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지훈은 미리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과 경찰에 넘겨둔 상태였다. 형사들이 최석진에게 다가가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다. MJ그룹의 실세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남자의 말로는 비참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강지훈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지훈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내 자리를 탐낸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감옥에서 평생 반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훈의 마지막 말은 최석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최석진까지 끌려나가자 파티장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다. 하지만 동시에 썩은 환부를 도려낸 듯한 묘한 해방감이 감돌았다. 지훈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MJ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복귀를 알리는 자리이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지훈은 서연을 무대 중앙으로 이끌었다.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서연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지훈의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다. 이 사람은 제가 가장 힘들고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고 곁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볼 줄 아는 현명하고 강인한 여성입니다.
제 아내 이서연 양을 소개합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소개에 정적을 깨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홀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난한 시골 소녀라는 꼬리표와 사람들의 편견이 사라지고 오롯이 강지훈의 아내로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옥탑방의 무뚝뚝한 경비원이 아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변함없이 따뜻하고 깊었다. 서연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 남자가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잠시 가면을 썼을 뿐이라는 것을. 지훈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그의 고백은 마이크를 타지 않고 오직 서연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여졌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을 둘러싼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의 온 세상이었다. 소동이 정리된 후 지훈은 서연을 데리고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로비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었다. 지훈은 서연을 자신의 전용 리무진에 태웠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몰려왔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의 세상 같았던 풍경이 이제는 그들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한남동 본가로 가시겠습니까?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듯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가 살던 옥탑방으로 가자. 기사는 의아해했지만 군말 없이 차를 돌렸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거기는 왜요? 당신 이제 회장님이잖아요. 지훈은 빙그레 웃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짐도 챙겨야 하고 무엇보다 당신에게 제대로 프러포즈도 못했잖아. 그 좁고 추운 방에서 우리가 시작했다는 걸 잊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당신이 끓여주는 콩나물국을 먹고 싶어. 회장님 밥상 말고 내 남편 강지훈의 밥상으로. 서연은 피웃음을 터뜨렸다. 천하의 재벌 회장이 고작 콩나물국 타령이라니. 하지만 그 소박한 바람이 그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었다. 리무진은 좁고 가파른 달동네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갔다. 동네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고급 승용차의 등장에 눈을 휘둥그레 뜨고 구경을 나왔다. 차가 옥탑방 건물 앞에 멈추자 지훈은 먼저 내려 서연의 문을 열어주었다.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섰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파티장에서는 정신이 없어 끼워주지 못했던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이서연 씨,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처음에는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 앞으로 평생 당신만을 위한 경비원이 되어줄게. 내 모든 재산과 명예를 걸고 당신을 지킬게. 지훈은 서연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보다 지훈의 눈동자가 더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당신만 있으면 돼요.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지훈 씨만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은 낡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입을 맞추었다. 발 아래로는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머리 위에는 진짜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조차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을 식히지 못했다. 옥탑방의 허름한 문은 여전히 삐걱거렸지만 그 안에는 이제 세상 그 어떤 궁전보다 더 따뜻하고 견고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을 안아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 안에는 여전히 그들이 함께 고른 뽁뽁이가
창문에 붙어 있었고 서연이 사온 싸구려 커튼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지훈에게 이 공간은 그 어떤 펜트하우스보다 안락했다. 그는 서연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일은 할머니를 모시러 가자. 서울 최고의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게 해드릴게. 그리고 우리 신혼여행도 가야지. 당신이 가고 싶다던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서연은 꿈만 같은 이야기에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었다. 악인들은 심판받았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며 사랑은 승리했다. 다음날 아침 뉴스는 온통 MJ그룹 강지훈 회장의 영화 같은 복귀와 그의 신데렐라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주가는 폭등했고 여론은 강지훈의 드라마틱한 서사에 열광했다. 하지만 세상이 시끄럽게 떠드는 그 시각, 강지훈과 이서연은 옥탑방에서 소박한 아침상을 마주하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이 끓여준 콩나물국을 싹 비우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이 맛이야. 호텔 셰프도 흉내낼 수 없는 맛. 서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빈 그릇을 치웠다. 그때 박 전무가 헐레벌떡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기자들이 집 앞까지 몰려왔습니다. 이제 이동하셔야 합니다. 지훈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정장을 갖춰 입고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갈까, 사모님? 서연은 앞치마를 벗고 그의 손을 잡았다. 네 회장님. 두 사람은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다. 이제 그들은 숨을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었다.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MJ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최석진 부회장의 비리 스캔들은 대한민국 법조계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고 가차없이 진행되었다. 최석진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려 했으나 강지훈이 치밀하게 수집해둔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미수까지 더해진 그의 죄목은 그를 차가운 감옥 독방에 영원히 가두기에 충분했다. 한때 그룹의 제왕을 꿈꾸었던 자의 말로는 초라하고 비참했다. 그는 면회 온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하며 쓸쓸히 죗값을 치러야 했다. 서연을 팔아넘겼던 작은아버지 김철수와 작은어머니 박순자에게도 인과응보의 칼날은 피해가지 않았다. 지우는 그들을 상대로 사기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그들이 서연의 명의를 도용해 빌린 불법 사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훈의 손을 들어주었고 김철수 부부는 살고 있던 집과 논밭을 모두 압류당했다. 빈털터리가 된 그들은 고향 마을에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떠나야 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혈육을 버린 대가는 그들의 남은 인생을 비참한 밑바닥으로 추락시켰다. 악인들이 사라진 세상에서 서연은 가장 먼저 고향에 계신 할머니를 서울로 모셔왔다. 지훈이 보낸 최고급 구급차와 의료진이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들것에 실려 서울의 대학병원 VIP 병동으로 이송되었다. 최고의 의료진이 집도한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쾌적한 병실과 서연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자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고마워했다. 지훈은 할머니에게 깍듯이 큰 절을 올리며 자신을 손자 사위로 받아달라고 청했다. 재벌 회장이라는 직함은 내려놓고 그저 서연을 사랑하는 한 남자로서의 진심이었다. 할머니는 투박한 손으로 지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며 기뻐했다. 서연은 건강을 되찾아가는 할머니를 보며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 할머니는 퇴원 후 서울 근교의 공기 좋은 전원주택에서 요양하게 되었고, 서연은 매주 주말마다 지훈과 함께 찾아가 효도할 수 있게 되었다. 옥탑방 생활을 청산하고 한남동의 대저택으로 이사하던 날 서연은 거대한 정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높은 담벼락과 화려한 정원, 그리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웅장한 건물은 그녀를 주눅들게 만들었다. 옥탑방의 좁지만 아늑했던 공간이 벌써 그리워지는 듯했다. 지우는 그런 서연의 마음을 읽은 듯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기가 너무 넓어서 무섭나? 걱정하지 마. 당신이 채우고 싶은 대로 천천히 채우면 돼. 이 집의 주인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니까. 집 안에는 서연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의 취향을 고려한 아기자기한 가구들과 넓은 드레스룸,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최신식 주방까지 완벽했다. 고용인들 역시 서연을 회장 사모님이 아닌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지훈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들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대학에 진학하여 못다한 공부를 시작했다. 그녀의 전공은 사회복지학이었다.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소외를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녀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일이었다. 서연은 단순히 돈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 사례로 칭송받았다. 지훈 역시 회장으로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낡은 관행과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MJ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사람 중심의 경영이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사람들은 그가 옥탑방 생활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직접 체험했기에 가능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지우는 퇴근 후에는 언제나 서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공유하는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왔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쓸쓸하고 추웠던 계절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가을은 풍요롭고 따뜻했다. 결혼 1주년을 맞이하여 지우는 서연에게 특별한 데이트를 제안했다.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나 해외여행이 아닌 그들이 살았던 옥탑방으로의 나들이였다. 두 사람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떡볶이와 순대를 사들고 달동네 언덕길을 올랐다. 옥탑방은 지훈이 건물을 매입하여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그들을 반겼다. 창문에 붙어있는 낡은 뽁뽁이와 구석에 놓인 작은 전기 히터가 그대로였다. 서연은 감회가 새로운 듯 방안 구석구석을 어루만졌다.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곳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성지였네요. 서연이 옥상 난간에 기대어 말했다. 지우는 서연의 옆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1년 전 그가 이곳에서 혼자 내려다보았던 풍경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그때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고 냉소적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하나하나가 따뜻한 희망의 불빛처럼 보였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저 차가운 빌딩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거야. 나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 돈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어. 서연은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저도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세상에 대한 원망만 가득한 채 살았을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들은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지난날의 어려웠던 기억들을 웃으며 추억했다.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은 이제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추억의 끈이 되어 있었다. 그때 서연이 수줍게 웃으며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사실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지훈이 궁금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지훈은 순간 멍해졌다. 신발과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그의 눈이 점차 커졌다. 서연아, 이거 정말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네, 우리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기적이에요. 이제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지우는 환호성을 지르며 서연을 번쩍 안아 올렸다. 옥상이 떠나갈 듯한 그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는 서연을 내려놓고 그녀의 배에 조심스럽게 귀를 대보았다. 아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표정이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될게. 그리고 당신한테도 더 잘할게. 지우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천하의 냉철한 사업가 강지훈이 아내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행복한 눈물을 함께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피어나 이제 결실을 맺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옥상을 내려왔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옥탑방에서의 시작은 미약하고 초라했지만 그 끝은 창대하고 아름다웠다. 가난한 시골 소녀와 재벌 CEO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고 그들이 함께 써내려간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앞으로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칠지라도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사랑이기에 그 어떤 높은 파도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강지훈과 이서연,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새로운 생명까지 그들의 행복한 여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